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조간 배달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4.29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에게 의석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안방인 광주 서울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무릎을 꿇는 등 0대4로 전패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뼈아픈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선거 결과 이 뉴스가 아무래도 핵심이겠죠. 우선 조중동부터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희색이 완연합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광주도 등 돌렸다. 야 4곳 전패. 야 4곳 전패.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제목만 보면 천정배의 승리도 야권의 패배로 규정되는 셈입니다. 오보 아닌가요? 예.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0대4 참패, 위기의 문재인. 네, 제목만 보면 문재인이 지원한 후보는 모두 졌으니 0대4다. 뭐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패, 이 5자입니다. 가장 간명하면서도 조선일보가 규정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선거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한편 오늘자 조중동은 떠오르는 태양을 지목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함께 편집회의를 한 것 같아요.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제목, 소제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당 위기 때 빛난 김무성 리더십, 집권 후반기 여권 대표 주자로 우뚝. 대권 라이벌 문재인에게 완승. 연금 개혁, 여기서 연금 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말하는 거겠죠. 연금 개혁 성공 때에는 위상이 더 높아져. 하지만 김무성은 당청 주도권 경쟁은 없다라면서 몸 낮춰. 이렇게 큰 제목 소제목을 달았고요. 중앙일보 4,800km 강행군 승리 공신 김무성에게 힘실리나. 심판론에 맞서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수. 재보선 계기로 대야 협상력 높아져. 공무원 연금 개혁 꼭 이루겠다. 이런 제목이고요. 조선일보도 보겠습니다. 4,857km 돌며 121회 유세. 무대에게 본격 무대가 열렸다.
무대는 김무성 대표의 별명입니다. 개표 상황실 김무성 외치며 기립박수, 비박도 친박도 김무성 대표 체제 내년 총선까지 탄력받을 것. 자, 조선일보가 소개한 새누리당의 개표 상황실 표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세가 굳어지기 시작한 밤 10시부터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당 지도부도 속속 상황실로 모여들었다. 개표 방송에서 광주, 서울을 제외하곤 당 후보들이 초반부터 앞서 나가자 TV를 가리키며 다 이겼네, 다 이겼어 라고 했다.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2위와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야당 표를 가져간 정동영 후보에게 밥 사줘야겠네라는 말도 나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 후보들이 선전한다는 결과 보고서가 전달되자 이를 돌려보면서 웃기도 했다. 밤 10시 40분쯤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후보가 사실상 당선됐다는 말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곧이어 의원회관에서 개표 방송을 보던 김무성 대표가 당사 상황실로 들어왔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김무성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치자 김 대표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그는 승리가 최종 확정된 뒤 중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성완종 파문 사건이 터져서 이러다 다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 당원 전원이 열심히 뛴 결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좀 더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네, 이러면서 당사 표정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미 패색은 선거 종료 시점부터 짙었습니다. 한국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표 초반 작년 재보선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에 기대를 걸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특히 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 사수에도 실패한 전패가 더욱 뼈아팠다. 가장 먼저 개표가 완료된 광주 서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자 새정치연합 선거 캠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인천 서강화을의 경우 보수적인 강화지역 투표율이 검단 신도시의 2배가량으로 나타나자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도 없겠다는 말과 함께 지지자들은 335 캠프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경기 성남 중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선거 캠프에서도 단 한 차례도 뒤집지 못한 채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자 침묵의 강도가 짙어졌다. 지도부도 할 말을 잃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투표 종료와 함께 사실상 종적을 감추었다. 후보들도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나타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 선거 종료 전에 제가 기자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거 결과 어떻게 관측되느냐, 출구조사 같은 건 없었는데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표 상황실을 애초부터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이미 선거 결과는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여간 이 선거 결과는 말이죠. 개표를 하기 전 단계부터 이미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당사에 들어가면 그 상황을 환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거라는 얘기는 사실 한국일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았고 재보선이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주자인 문 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란 얘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명분도 얻는 것이다 라면서 문재인 대표는 충분히 이길 싸움을 스스로 전략공천 배제라는 명분으로 물꼬를 막은 채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향후 참패 책임이 대부분 문재인 대표에게 향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당 안팎에선 벌써 성완종 정국에도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미 패배를 예견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은 천정배를 어떻게든 안고 가면서 이길 판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3면에 실린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대부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분열과 공천 실패, 선거만 하면 치는 야당,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4월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이다. 재보선에서 이기는 길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약속한 대로 모든 지역의 공천을 경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 어찌 된 일일까? 첫째, 공천 실패다.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 후보 경선에 참신한 거물급 정치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기계적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후보들이 선출됐다. 특히 광주, 서울과 경기 성남 중원은 후보가 너무 약했다는 것이 당내 평가다. 둘째, 정치 지형 관리 실패다. 국민 모임 출범과 정동영의 탈당 및 출마, 천정배의 탈당과 출마 등 야권의 정치 지형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아무런 예방조차도 취하지 못했다. 실제로 상황이 벌어진 뒤에도 무기력하기만 했다. 변화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과 정치적 상상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셋째, 당내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경쟁자던 박지원 의원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 결과는 동교동계 일각의 선거 지원 거부 사태로 나타났다.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호남의 돌아선 민심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후보와의 인간적 도리를 이유로 해서 광주, 서울을 아예 외면했다. 서울 관악을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희철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정태호 후보 지원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기간 내내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막강한 여당의 상황도 성한용 기자가 짚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은 선거의 여왕이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김무성 대표가 선거의 왕자로 등극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그 이후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는 파격을 선보였다. 압승을 이끌어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끊임없이 현장을 누볐다. 그의 큰 덩치는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위기 대처 능력도 야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다.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노무현 정부 특사 의혹으로 물타기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였다. 그러나 선거공학적으로는 위력을 발휘했다.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겼고 조직에서 앞선 여당 후보들을 속속 구해냈다. 친여 성향의 언론의 물타기 보도와 문재인 대표의 어설픈 대응이 여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자신의 건강 이상을 실시간으로 발표하도록 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부족했다고 판단했던지 투표 하루 전날 홍보수석을 통해서 적극 지지층에게 총궐기 동원령을 내렸다. 역시 선거의 귀신들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끝납니다. 한국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4.29 재보선을 통해서 야권 주도 세력 재편을 공언했던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은 역설적으로 역사의 죄인이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서울의 호남으로 불리며 27년 동안 야당이 지켜온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됐고 자신을 통해서 제도 정치권 진입을 꿈꿨던 국민 모임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사실 정동영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관악을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새정치연합이나 야권 지지자들은 멘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지역 내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만만치 않는 마당에 그의 등장으로 야권 후보 지지표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동영 위원장 자신이야 시종일관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와 정동영 위원장이 2, 3위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맞았고 실제로 선거 결과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와 관련해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동영 위원장 자신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또 다른 재기를 노릴 수 있겠지만 관악을에서 야권의 패배를 가져온 원인 제공자라는 낙인이 찍힌 만큼 과연 그가
야권 지지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사설의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문제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권 심판에 적합한 선거 구도를 짜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인천 서구 강화을 한 곳만 빼고 모두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여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는 야권 연대는 고사하고 당 내부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부당성 심판이라는 대의는 처음부터 실종됐고 선거판 전체가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정치 철새 심판론 등 이런 것들이 뒤섞인 이전 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재보선이 야당의 패배인 것만은 맞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온전한 승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명목상 수도권 3곳을 석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야권 후보들의 난립을 틈탄 어부지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책임, 국정 운영의 각종 난맥상에 대한 면죄부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를 재논의 물대기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조언했지만 이런 조언 귓등으로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에서 이 부분이 주목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야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의 승산은 없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조중동은 그동안 야권 연대에 대해서 줄기차게 비난을 했습니다. 야권 연대가 말하자면 정치의 도의상 맞지 않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정당 민주주의를 언제부터 이렇게 조중동이 걱정했다고 그렇게 때마다 문제 삼는지. 또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조중동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야권 연대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권 연대를 해도 지는 판에 야권 연대를 하지 않고 야권 분열된 상황에서는 패색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선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 무슨 욕을 들어먹더라도 야권 연대의 길을 터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일 것이고 또한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보선이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권 여당과 또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력을 가진 집권 여당의 지역 일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호응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였던 4.29 재보선.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미 4월 28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또 자신이 수혜자인 불법 대선 자금 수수에 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언급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정명껏 그런 말씀했습니다. 4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새정년 쪽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너무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부패 원조 정당이니 뭐니 별하별 모욕을 다 줬는데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한명숙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깨끗한 정당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이 더 깨끗한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4월 29일 선거 당일 아침 정감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들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당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했던 위기 상황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박근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국민 앞에 뼈를 깎는 진정성 있는 모습, 중앙당사를 매각해서 천막당사 생활을 하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건너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결과 50석도 힘들다는 총선에서 121석을 얻으며 기사 대생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네, 이번엔 한국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의 교육이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는커녕 갈수록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옛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평등한 예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 적어도 이런 세상만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의 그 표본일 텐데 기회의 평등마저 상실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KDI가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는데 세대 간의 계층 대물림이 한동안 완화됐다가 다시 강해지는 U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는 그런 형편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잠재력이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저해될 경우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교육정책을 통해서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오르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성완종 특별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고 사실상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이 5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직접 수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재경지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 지검의 부장검사는 대통령 발언으로 검찰 수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장검사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수사인데 라면서 애들러 비판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검찰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이거 저 청와대 하명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정치 기획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수사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 어제도 소개해드렸죠. 과거 특별사면 청탁 사건을 보면은 모두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사면받았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청탁한 사람, 승낙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청탁의 수혜자 격에 해당할 수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한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어디서 구해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에 단행한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당시 특사 대상 선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들의 회의 내용 등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세계일보는 뭔가 큰 의문점, 뭔가 큰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전하고 있네요. 게다가 일면에다 이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성완종 특별 사면 수사, 이 가이드라인은 법리적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지침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은 기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째서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냐? 법조계의 분석을 종합해봤습니다. 일단 2005년 특사, 이거는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2007년 12월 특사 과정, 이게 아마 표적이 될 겁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이 법무부를 압박해서 성완종 씨를 사면시켰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다가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 공소시효 5년이거든요. 이미 지났습니다. MB정권 5년 지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대상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성완종 특별 사면 문제를 수사하려면은 문재인 대표 등 당시 청와대 실무라인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해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조사 지시는 특별 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문재인 등의 억대 뇌물 수수를 수사하라 이런 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단서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 운운을 했다는 거지요. 자, 조선일보 일면과 한겨레 사설을 대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유족의 요구 조건을 대법원 받아들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족의 요구, 야당 추천 인사들이 주도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처 인원을 명시적으로 늘렸고 또 민간인 비율도 높인 건데 정부가 유족의 요구 조건 10개 가운데 7개를 반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수정안에 대한 유족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선거 승리한 그 이튿날 일면에 이렇게 탁 못을 박았네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정부의 수정안이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냐? 한겨레 사설까지 봐야 됩니다. 시행령안의 논란의 핵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조위 조직을 짜 놓았느냐 하는 점인데 정부 시행령안은 파견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서 각 실무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관제기구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기껏 내놓은 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꾸고 실무부서 총괄 기능은 그대로 두었다. 실장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파견하도록 했을 뿐 공무원이 맡는 것은 그대로다. 이걸 가지고 수정안이라고 강변하니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기초적인 문헌 해석 능력마저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 지원 등 분야별 소위원장에게 실무부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조위가 애초 취지대로 민간 주도의 독립적 조사를 하려면 상임위원 가운데 선임되는 소위원장이 업무를 주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과거의 독립조사기구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정부의 억지는 이뿐이 아니다. 특조위 안전사회과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으로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사회건설 전체를 명시하자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를 거부했다. 이거는 세월호 특별법의 법정신과도 배치된다. 특별법은 원인 규명이나 구조, 군안의 적절성 조사 등 업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짓고 있지만 안전사회 대책 수립 업무에는 이런 한계를 두지 않았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놔둔 채 특조위 직원 중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 따위에 지엽적인 몇 가지만 손본 수정안을 내놓고는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당당하게 구는 정부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낀다. 이런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해자,
그래서 당사자인 공무원은 조사 대상이지 이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기획 조정 권한이 공무원에게 쏠려 있는 정부의 시행령안 수정안, 이건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 오늘 한겨레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전남과 경남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